은평구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이음교육입니다.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중국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력에 버금가는 그러한 대국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인간사라고 하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이 경제력을 가지면은 정치력도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중국이 딱 그 마찬가지 상황에 지금 왔습니다. 경제력이 상승해서 미국과 거의 맞먹는 정도의 경제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국제 무대에서 좀 존중을 해달라. 또 이 세계 정치에서 우리 중국의 영향권을 좀 널리 확대를 하고 싶다.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제 정치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최근 10여 년 동안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원하는 거는 아직은 미국과 겨루어 가지고 세계 최고의 패권국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처에서 미국과 경쟁을 하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미국과 부딪히면서 자기의 세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의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최소한 이 아시아 지역의 맹주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야심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유럽 아시아 대륙을 중국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통합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1대1로라고 하는 것이죠. 해상 실크로드 또 육상 실크로드로 해가지고 유라시아 지역을 묶어내는 겁니다. 그런 경제 대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최고의 맹주가 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 한국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패권 국가 또는 맹주가 되려면은 이 아시아 대륙에 들어와 있는 타 지역 세력을 밀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 일본, 또 동남아의 이런저런 나라들로부터 미국을 밀어내는 그런 노력을 외교 목표로 삼고 한국에 대해서도 그런 방향의 외교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이 동맹을 이제 끝내게끔 하는 그런 이 외교적인 노력을 해왔죠. 그러면서 한반도 전체를 자기네가 품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을 했었을 당시인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미 동맹은 냉전의 유산이다, 냉전의 잔재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냉전 끝났으니까 한미 동맹도 끝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속으로 의미하는 바는 바로 그게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그 전략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70년대에 핑퐁 외교다, 키신저가 방문을 하고 닉슨이 방문을 하고 하면서 중국이 국제 무대에서 고립되어 있었는데 그때 끌어안았거든요. 그래서 화해 협력으로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79년도에 이제 외교 관계를 개설을 하고
그래서 미중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사실은 미국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이 중국이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선 무엇보다도 더 이상 이제 국제 무대에서 고립이 아니고 이제 완전히 무대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안보 문제보다는 이제는 경제 발전에 매진하겠다 해가지고 개혁 개방을 이 그 덩샤오핑 이 리더가 끌고 나갔던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기반을 미국이 만들어 준 건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니까 특히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터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그 전에는 함께 미국과 협력을 하면서 그 도광양해 그러니까는 함부로 그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정치 무대에서 그 설치지 말고 조용히 은인자중하면서 경제력 강화에만 경제 발전에만 힘을 써라라고 하는 게 그 덩샤오핑이 그 내렸던 지침이었는데 그걸 쭉 지켜오다가 2008년에 이런 위기가 터지니까 이제는 전면에 나서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그 공격적인 외교를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가 많다. 너무 이 미국이나 그 유럽에 편향되어 있는 그런 질서이기 때문에 중국 중심의 어떤 그 이 새로운 그 어떤 그 영향권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아프리카나 중남미나 아시아나 이런 지역의 그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고 경제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제 기구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제 이 국제 기구의 수장을 중국인들이 맡기 시작하고 하면서 국제 기구의 그 운영이나 이런 것 자체도 이 중국에 유리하게끔 이렇게 바꿔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남중국해를 이게 중국의 바다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지금 큰 국제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있죠. 그 영유권을 갖다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서태평양 쪽으로 인도양 쪽으로 해군 진출을 갖다가 적극 추진해가지고 중국의 군사적인 정치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더욱더 악화됐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이 코로나를 초기에 은폐해가지고 이 해외에 그 유출되도록 방치했고, 그래서 이 중국이 엄청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강조를 했죠. 무엇보다도 중국의 그러한 권위주의적이고 불투명한 대응 방식이 문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중국은 이제 거꾸로 미국이 바이러스를 중국에 유입시켰다고 한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국이 대응하는 것을 봐라. 이것이 코로나 극복을 하는 데 있어서 모범 사례다라고 하면서 해외에 그 홍보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의료 설비나 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세계의 가장 강력한 두 국가들 간에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다 보니까 국제적인 이 정치 무대에서 리더십이 실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엄청난 혼란을 야기를 해온 것이죠. 미국은 이제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 다음에 세계 금융위기 세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서서히 리더십 행사의 의지가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에도 외교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사실은 한 발짝 물러서는 자세로 왔다가 그게 트럼프 대통령 때는 아예 그냥 고립주의적인 그런 방향으로
이 미국 혼자만 생각하는 그런 나라처럼 이렇게 이 외교를 했었던 것이죠. 근데 중국은 아직도 세계적인 차원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역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어떤 정책을 보면은 중국 개별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뛰는 것이지 어떤 국제 무대에 모두가 이 평화롭게 안정되게 번영 속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이른바 공공재를 제공하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어 왔던 겁니다. 또 그런 경험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리더십이 실종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 와중에 이제 세계의 모든 이 시민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전염병이 이렇게 몰아닥치는데 국가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환경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는데 손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무역 시스템도 완전히 세계 무역 기구가 완전히 이제 작동 불능 상태까지 와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중요한 이 분기점이 됐는데 이번 미국의 대선이 왜냐? 바이든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과거의 미국, 트럼프 이전의 미국의 모습, 그 다음에 국제 질서의 모습을 회복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거는 민주주의, 동맹, 다자주의입니다. 우선 먼저 미국에서부터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열된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민주주의 절차를 회복을 하고 이게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에 훼손이 됐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거를 회복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세계 다른 나라들에게 본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 동맹 국가들을 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가지고 함께 권위주의 국가, 독재 국가,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국가들을 억제하고 이 민주 국가들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회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실추된 미국의 리더십을 다시 회복하겠다. 이게 이제 바이든 후보가 내걸었던 선거 공약이고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었으면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대결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재밌었던 거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나 동맹 국가들하고 함께 연합전선을 형성을 해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단독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이 먹혀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중 간에 그 제1차 무역 협상도 타결이 되고 올해 초에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정작 중요한 것은 중국이 경제 이 관행이나 행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공정하다. 이런 거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중 간의 그 무역 갈등의 핵심인데 그 부분은 제대로 지금 이행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민주주의와 동맹, 민주주의 국가들과 동맹들과 연합해가지고 함께 중국을 압박을 해서 국제 질서의 규범을 중국이 지키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때 그 시작이 됐던 미중 대결 구도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최근 2, 3년 사이에. 아주 놀라울 정도로 180도로 바뀌어졌는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은
중국은 우리가 1970년대 국제 무대로 끌어왔고 포용을 했고 또 그 기조를 유지해서 협력을 하면 경제적으로도 사회 문화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협력을 하면은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은 이 서구의 어떤 이 가치 규범, 민주주의라든지 시장 경제라든지 이런 가치 규범을 중국도 결국은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하고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웬걸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경제는 발전을 했고 미중 간의 관계, 경제 관계는 굉장히 깊어졌는데 그 경제 그 무역 관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또 이 중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을 다루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불공정하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에게 기술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강요해 가지고 받아내려고 하고 지적재산권을 갖다가 존중을 하지를 않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불공정한 관행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키게 하려면은 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뜻이 맞는 그런 국가들끼리 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당선자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렇지만 중국이나 미국이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그 이슈들이죠. 글로벌 이슈, 이 기후변화 같은 거, 이제 전염병, 이런 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전염병, 그 다음에 경제 위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력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대결을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협력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경제적인 그 무역이나 투자의 그 공급망이라고 하죠.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공급망을 완전히 분리해내는 그런 노력을 시작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니까는 뭐 민감한 그 의료 분야의 상품이라든지 또 민감한 그 기술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을 중국에게 의존해 가지고 이렇게 이 비즈니스 관계가 엮어지고 수입하고 수출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더 이상 중국은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중요한 예를 들어서 그 의약품이라든지 뭐 또는 중요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중국하고 같이 그 비즈니스 할 수 있겠느냐. 이거 떼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앞으로도 아마 바이든 대통령은 지속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면적으로 중국 경제하고 미국 경제가 서로 분리되는 그러한 현상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고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민감한 분야라든지 이런 거에서부터 서서히 그러한 어떤 디커플링이 시작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공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개혁에 성공을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 국내의 국민들이 소외당한 소외계층들이 다 이렇게 만족을 하고 살 만큼 됐을 때에야 미국이 그 세계 무대에서 자유주의 질서, 이 국제 질서를 갖다가 회복을 하고 리더십을 발휘를 하고 또 어떤 세계 정치와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공공재를 제공을 하고 그런 리더 역할을
국민들이 만족했을 때 지지를 하는 것이지 국내적으로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상태, 개혁이 실패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는 그러한 리더십을 대외적으로 발휘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면은 1930년대처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보호주의가 오고 또 포퓰리즘, 전체주의 뭐 이런 방향으로,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각자 도생하고 하는 그런 그 세계적으로 리더십이 실종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4년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또 우리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를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죠. 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제가 2003년도에 그 외교통상부 장관을 하면서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한 두세 번 그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원 외교위원장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분이. 근데 그때 제가 받은 인상은 상당히 그 점잖은 신사고, 또 아주 그 전통적인 미국의 그 외교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로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한국의 입장을 상당히 이렇게 그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도 보여줬었고요. 그런 정치 지도자이기에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신봉을 하는 사람이고, 또 미국이 맺은 동맹 중에서 한국이 민주주의에도 성공하고 경제발전도 이룬 뭐 아주 성공적인 사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한국에 대한 기대가 또 크다는 얘기겠죠. 기대가 크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요청하는 것도 꽤 많을 겁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요청이나 희망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해 올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민주주의 네트워크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저는 분명히 할 것으로 봅니다. 한국 당신네는 민주주의에 성공한 나라 아니냐, 우리 동맹이고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맹의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좀 그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서부터, 대통령 당선되기 전서부터 왜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에 미군이 가 있어야 되느냐, 미군 철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2018년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잖아요.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하고 싱가포르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회담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갖다가 했어요. 저도 그 기자회견 무슨 얘기가 나오나 그 아주 그 꼼꼼하게 들었었는데, 그때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얘기예요. 나는 언젠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그 자리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좀 그 거래적인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동맹을 다루는 것도 이 경제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동맹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위비 그 분담금도 5배를 올려내라라고 하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동맹에 대한 신뢰가 약한 그런 대통령이었는데, 바이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맹은 어떤 같은 민주주의를 그 공유하는 그런 이 중요한 그런 관계이고 이 경제적인 미국의 경제적인 이익보다도 앞서는 이제 더 중요시해야 되는 그런 그 기본이다. 한미 관계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함께 민주주의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해서 이 중국의 권위주의와 불공정 경제 행위에 공동으로 대처하자라고 요청을 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그 요청이 들어올 거에 대비를 해놔야 될 거예요. 또 하나 이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가 시작이 되면은 아시아의 또 다른 민주주의이고 또 다른 미국의 동맹인 일본, 바로 한국의 이웃인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되면 한일 관계를 개선해달라라고 요청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선거 과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관계가 아주 악화되어 있는데도 그거를 방관만 하고 있었다라고 비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이든 후보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기후변화 문제에 굉장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한국에게도 적극적으로 더 이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바이든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북한 문제인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그동안에 그 후보로서 그 내놓았던 여러 가지 뭐 연설이라든지 글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바이든 후보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하향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상향식으로 접근을 할 것이다. 이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아주 이 과거의 대통령들이 하지 않았던 일을 했거든요. 그거는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3번에 걸쳐서 만난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었죠,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실은. 왜냐하면은 북한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극도로 서로 불신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불신 상태에서 핵 문제를 놓고 협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불신을 해소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상끼리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3번에 걸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인 이 외교였다라고 봅니다. 다만 결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냐면은 북한 당신네들이 그 국제법을 어기고 약속을 어기고 핵 개발을 했으니까 먼저 비핵화를 해라. 그러면은 보상을 거기에 대해서 경제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외교관계 개설하고 안전보장 제공하고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북한과 미국 간의 불신이 그렇게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네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바뀌고 그러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동시 병행 방식으로 미국이 이거 하면은 동시에 북한도 이거를 해주고 북한이 비핵화를 한 3분의 1쯤 하면은 미국도 경제 제재를 한 3분의 1 정도 해제를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동시에 맞바꾸는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3번씩이나 만난 거는 좋았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미국이 주장해왔던 그런 선 비핵화 후 보상의 접근법을 그대로 고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3번 만나기는 했지만 그 문제를, 그 근본적인 어떤 접근법의 차이를 해소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짓는 그런 협상보다는 실무 협상팀에게 외교관들한테 맡겨가지고 실무 협상을 먼저 타결하게 하고 꼼꼼하게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깐깐하게 북한 핵 문제를 접근을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속도가 그렇게 빨리 진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육자회담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이제 육자회담이 원래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면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제가 외교부 장관 할 때 이제 콜린 파월 그 국무장관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 뭐 일본 뭐 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게 이 육자회담 방식인데 이건 뭐냐면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핵 문제의 당사자지 제3자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하면은 경제 지원이나 외교 관계나 이런 것들 뭐 이 안전 보장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미국과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는데 그동안에 이제 뭐 10여 년 동안 이게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에 빠져버렸죠. 근데 이 바이든 대통령은 다자주의를 좋아하고 다자회담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부통령 때 오바마 대통령 밑에 부통령 할 때 이란의 핵 문제를 그렇게 풀었거든요. 그래서 그 북한 핵 문제도 뭐 이란식 해법이 됐던 육자회담을 되살리던 뭐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보관을 가지고 준비를 해둬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굉장히 미국에 산적한 국내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 그 다음에 그 인종 간의 갈등 문제, 경제 문제, 이게 벌써 이 3가지만 풀려고 해도 엄청난 부담이죠. 그런 국내 문제 때문에 외교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그 중에서도 북핵 문제는 또 뒷전으로 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경제 제재를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급하게 마음이 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하거나 또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도발을 하면은 상당히 국면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요즘 미국 사람들하고 모이는 회담이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빨리 우선 메시지부터 좀 북한 쪽에다 전달을 해라. 조금만 기다려라. 도발하지 말아라. 우리도 당신네들과 함께 협상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사인을 좀 이 북쪽에다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북한도 지금 기다려주지 않겠느냐. 지금 북한은 아주 조심스럽게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도전 과제가 뭐냐면 바로 북한 핵 문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핵 문제에 접근을 할 텐데 우리도 빨리 바꿔야 됩니다. 대응 스타일을. 트럼프에 대응했던 스타일에서 바이든에 대응하는 스타일로 그 핵 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그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바이든 팀이 북한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도록
우리가 미국을 좀 설득을 하는 게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국내 문제가 산적돼 있지만 가능한 한 빨리 협상을 미국이 시작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섣불리 도발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설득을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 정부가 당면한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국의 바이든 팀과 만나가지고 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선비핵화 후 보상 방식으로는 힘들다.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동시병행 단계적 방식으로 가자. 그리고 양자 방식으로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육자회담과 같은 다자 방식을 시작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에 아주 그 진지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북한은 안보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처음 시작될 때.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핵 없이도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믿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안전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 안전보장을 어떻게 한미동맹의 약화 없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이슈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 미국과 함께 논의를 해야 되고, 가능하다면은 미국이 북한의 경제발전 방안에 대해서 상호 협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도록 우리가 설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돼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외교의 방향과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아주 특수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싸울 때마다 우리는 희생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희생이었죠. 1592년 임진왜란,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노일전쟁, 1910년 식민지화, 그 다음에 1945년 분단, 그 다음에 1950년 6.25 전쟁. 이 모든 것들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한반도에서 직접 충돌했을 때 우리가 희생을 당해온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굉장히 타임 스팬, 짧은 시간적인 관점과 이 강대국 관점으로 이게 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성을 이해하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부, 의회, 언론, 싱크탱크 할 것 없이 모든 중요 분야를 상대로 총력 외교를 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 외교를 요청해 올 때 우리는 동참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가 아이덴티티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한반도의 독특한 그런 특수성, 지정학적 특수성을 설득을 하면서 가능한 한 최대로 미중 갈등에서 한반도 문제는 떼내야, 분리해야 하는 그런 이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한반도가 이 분단하고 갈등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주변 국가들 간에 작용하는 힘, 원심력을 약화시켜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재 범위 밖에서는 남북 간의 협력, 특히 의료 협력이죠. 요새 코로나 상황에서 의료 협력 같은 그런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협력을 추진을 해가지고 구심력을 강화해야 된다. 남북 그게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미국 정치가 한국에 시사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미국 정치를 바라보면서 그런 걸 생각을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 경제적으로 소외계층, 힘든 사람들을 정치권과 우리 사회가 품어안지 못하면은 그 사회 내에 분노가 축적이 되고 갈등이 폭발하고 분열이 되고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리부터 아주 각심하고 이러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안전망 제공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여기 이거를 아주 강화해야 된다. 매년 2,000명 정도의 산재 사망자가 나오는데 아직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20여 명 배달 근로자가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최근에 추석 전후해가지고 과로사를 했는데도 정치권은 무기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면은 한국 정치에도 이 분노와 분열이 팽배해지고 제2의 트럼프가 등장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 정치에서 이러한 교훈을 배우고 함께 사는 사회, 공동체가 함께 평화롭게 협력하면서 번영하는 그런 사회를 지향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